네, 시선 분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선 분산이다 보니까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데이터 소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돼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6%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부정은 55%로 부정도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36, 55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6%로 직전 조사보다는 4%포인트는 올라갔습니다. 오호. 예. 더불어민주당은 31%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 36, 민주당 31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한국갤럽 조사 결과고 예.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RN서치인가? 뭐 RN서치는 수치 말씀드리면 또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예. 근데 이제 40%를 기록한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국정수행 지지도가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대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자동응답 조사와 이 전화면접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응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부정은 뭐 살짝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응답률이 요즘 그러니까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이제 무응답률이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침묵의 나선 이론처럼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오래된 이론이죠. 네. 자기가 적극적일 때는 분명하게 응답을 하는데 또는 응답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응답을 하는데 쉽게 하면 자기가 뭔가 소수 의견 같으면 입 꼭 닫고 그렇습니다. 좀 아무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현상이 주저하는 현상이 전환 면접 조사에서 나타나서 이제 무응답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자동응답이 높은 이유는 자, 이 무응답 중에서는 그래도 뭐 외교도 하고 뭐 좀 주목도 받고 있고 또 뭐 중소기업이랑 뭐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응답으로 갈 사람들도 뭐 대체로 그럼 잘하는 편 정도를 줄까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6% 8%만 전화 면접 조사하고 달라지더라도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40%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당 지지율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두 개를 이제 대체로 이제 비교하게 돼. 물론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하지만 정당도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좀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지대에 있는 응답자들이 굳이 고르라면 그래도 뭐 국민의힘 뭔가 좀 대체로 요즘 조명받는 것도 없고 그래도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그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예. 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다. 예, 그런 이유 물론 그 이유뿐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사실 이런 의문점을 풀어내야 될 것이 우리 뭐 언론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로 통계학자나 조사방문호를 잘 연구하신 분들이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정부 조직 연구기관이죠. 정부 조직 기관이죠. 중앙선거론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여기서 좀 학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심사위원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좀 연구를 하고 이럴 때는 좀 정부에서도 연구 용역비를 팍팍팍 지원해서 저는 좀 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 거다 좀 응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용역 따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 추세로 놓고 보면 뭐 예. 전주 이렇게 이제 짧게 보지 말고 큰 추세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좀 상승 국면인 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상승 국면인 거 정당 지지율은 지금 큰 추세가 어떻습니까? 큰 추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던 것이 대체로 최근 들어서서는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비슷해지거나 조금 국민의힘이 높은 결과도 있다.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MBS 여론조사는 또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민주당은 약간 좀 하향 추세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가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는 김은지 기자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실 텐데 악재가 많이 겹쳤죠. 우리가 왜 예전에 뭐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공부할 때 보면
뭐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더랬어요. 아, 거기에 그런 게 있나요? 아, 전 그 배고 자기 베개로만 써가지고 그 라면 그런 저 해법 수업 즉석 라면 그 뚜껑 덮고 이러셨죠. 아, 왜냐면 이제 그 책상에 엎드려 잘 때 이렇게 이제 볼에다 받치면 그게 꽤 좋거든요. 그렇죠. 그 용도로. 그때 보면 좀 침도 흘러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거죠. 네, 아, 집중해 근데 주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악재가 많이 겹쳐진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지지율상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민주당은 왜 하향 추세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1% 올랐다, 2% 내렸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경마식 보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세를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지금 위기가 이번 주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호남과 40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한 달 사이 경향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서 큰 등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좀 깊이 봐야 될 부분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게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지난주 한국갤럽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호감도죠. 네. 예, 정당 호감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당 호감도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단순히 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의 최저치가 2021년 4월 가 이제 비교할 만큼 역대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02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 그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이슈 때문에 생겼던 선거이고요. 실제로 그 두 선거 모두 크게 졌습니다. 그때의 그 실패가 연이어서 계속 지속되면서 2022년 대선까지 졌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민주당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원재 기자님 말씀을 좀 보태면 이게 이 대선 전과 대선 후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강했겠죠. 그렇죠. 예, 예.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서갔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그럼 대선 이후는 무슨 말씀이냐. 계속해서 윤명 대첩이 이어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까지. 그러면은 집권한 이 정권을 잡은 여당은 빼앗을 칼이 많은 겁니다. 그게 뭐 검찰이 됐든 아니면 국세청이 됐든 이런 사정기관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종의 사정 국면이 엄습해온 것, 올 것이라는 게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사실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2021년 그렇죠. 전당대회니까. 예,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과 관련 것도 묘하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면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론에서도 조명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집권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뭐 정당한 수사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재조명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예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여론에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좀 기민한 대응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처 총리 다음에 이제 영국 총리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메이저 총리거든요. 메이저 총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아들아 이제는 네 반대편들이 심지어는 보수당 내에서도 너의 정적들이 네가 이 외줄에서 떨어지기만을 보고 있을 거다. 절대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처라고 하는 그런 사람 다음에 이 집권을 한 거기 때문에 너는 적이 많다. 항상 그 두 번째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총리는 끝까지 빈틈을 안 보이려고 매일 아침마다 본인의 그냥 행동 거지나 이걸 정말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검찰 수사부터 압박은 저는 예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이죠. 아무튼 간단히 두 분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덕성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겁니까? 특히 콘크리트 지층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덕성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대응의 문제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터지면 좋은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악재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건건의 사건들을 당 전체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 것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개인의 일탈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보도들은 부정확한 지점들이 크고 사실 그걸 제기하는 부분들도 아직은 좀 카더라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억울하거나 혹은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깨끗하게 절연을 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것을 개인적인 김남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이슈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은 당내에서도 꽤 나온 바가 있고요. 새신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응이 민주당이 도덕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언설로서 네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그 불법이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 대응이 옳았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숫자가 평가해주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지 기자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 오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를 하고 또 과거의 행적을 또 파헤쳐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쪽에 몰릴까? 그게 바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관심도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집중되고 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렇죠. 어떤 뒤집어진 어떤 표현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그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덕성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당은 그래도 돈과 관련해서 좀 의혹스러운 면도 있고 또 부당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만큼은 당당할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오는 파장이 지금 역대 민주당이 돈이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그 겹쳐서 이만큼 악재가 닥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대에 김대중 정권 때도 온노비가 있은 건 온노비지 돈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태들을 보면 또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됐던 정치 자금도 뭔가 대선 자금이나 이런 거 관련됐지 뭐 부당하게 무슨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 호남이나 40대나 화이트 칼라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이제 최근 지지율을 보면 50대에서도 그래도 40대, 50대는 민주당으로 뭉쳤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연령대별로 60대와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으로 뭉쳤는데 저는 첫 번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탈당이다. 이게 왜냐하면 탈당이 이상하게 예전에 탈당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거였거든요. 이게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게 탈당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일단 비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거를 생각하면 중도층도 중요하고 수도권과 이제 청년 그래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 그래서 중수층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무당층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일단 설명하는 부분이 LH 사태하고 비슷하게 대자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설명을 이렇게 민주당이 잘 못했었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뭔데 이런 거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지나친 오해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저는 조치 부분인데 돈봉투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뭐 검찰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전혀 그렇게 형식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응답을 해줬더라면 훨씬 더 여론이 지금처럼 더 악화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돈봉투하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요. 김남국 의원 거는 본인이 진상 조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진상조사 기구까지 꾸렸는데 본인이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앞뒤가 이게 도대체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바로 나왔던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봉투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카더라가 돌았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군지를 보니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 당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었지만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엄정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읍참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나왔던 말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엄정한 자세를 취할 때 사람들이 놀래고 감동하고 감탄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보통의 민주당 대응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난한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엄중하게 인식하고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돈봉투 때도 김민수 정책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도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무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무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까지 그 지금의 당대표까지 차지했던 상황에서 집을 사지 않고 어떤 그 부동산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건은 별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마치 관련이 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안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은지 기자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선당후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거꾸로 선사후당이 돼버린 거죠. 대응하는 태도가. 예.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거기서 뭐 그래서 뭐 김인석 의장의 어떤 발언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감싼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뭐 김종민께서 아시겠지만은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은 이게 설득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유튜브 지금 빅데이터를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언급량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유튜브 지금 직관하시는 분들이 바로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실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표인데다가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이 언급량이 높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순간 송영길 전 대표는 묻히고 그냥 돈봉투가 됐어요. 그러니까 1666건이니까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을 보면 지금 침묵 모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려 4,166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인으로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었고 지금은 다수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파란색과 녹색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이 컨설팅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논란을 빚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사일런스입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근데 김남국 의원이 너무 당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잠정 모드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일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도 김남국 의원하고 방송을 예전에 의원 이전 시절에 많이 했었지만 참 방송에서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이 시청자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라디오 청취자분들. 그래서 저는 나와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대체로 좁혀보면 한 10여 개, 또 많이 또 늘려보면 한 30여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할 수 있는 건 응답할 수 있다. 응답할 수 없는 건 없다.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근데 오히려 예. 저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왜 나가가지고 얘기해서 논란을 자초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묵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침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침묵 모드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2주 후라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에 너무 당당하게 아무 일이 없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먼 건만 터지면 득달같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엮어버리고 당하고 엮어버리고 친명 비명의 구도로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프레임 속에 놓고 이 사안을 자꾸 핸들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결국은 당의 운신의 폭, 대응의 어떤 대응력, 대응의 기조 이런 것들을 틀쥐어버리는 측면들은 없습니까? 김현정 기자부터 말씀. 네, 적어도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장점, 정치적 자산이었던 사이다라고 하는 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발현됐는지는 각자의 분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 정치권에서는 아까 이제 컨설팅도 말씀하셨는데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그 계기가 사이다성적인 행정과 조치들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분명히 지적할 지점들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의 문제를 마치 계파 간의 갈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당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없게 만드는 지점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친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 친명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늦췄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묘사해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지 레이코프라고 미국의 이제 언어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계속 이제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덫에 걸린 노루가 몸부림을 치면 차라리 몸부림을 안 치면 나중에라도 체력을 이 축적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몸부림치면 힘도 빠지죠. 덫은 더 올가매집니다. 그냥 못 빠져나와요. 저는 자꾸 그런 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저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다가올 프레임에 대해서 한 대비 전략을 5개 단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야 된다. 민주연구를 통해서 보고서 내용이 돼 있어야 되죠. 돈봉투도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왔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도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 그게 오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지. 아니, 돈봉투 사건이 터질 줄 어떻게 저는 대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만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은 가만 안 놔두겠죠. 이게 이른바 이게 세계 정치사를 비롯해서 정권을 잡으면 상대편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사전 대비를 좀 충분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당대표 거치 표명했을 때는 어떻게.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른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애드호크하게 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태도 자체로 프레임이 몰고 가지는 거. 봐라. 이게 지금 문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에 뭐 이낙연 전 대표 들어오고 지금 뭐 박강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요즘에 질문이 이런 거예요. 박강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계속해서는 프레임처럼 얽혀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예를 들면? 파격적인 조치가 뭐냐면 적어도 지금 당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그 대상에는 자신까지도 포함을 하겠다.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여론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더 거세게 밀어붙이겠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느냐? 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종찬 예. 소장이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소명되기 전까지는 복당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소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의 무죄 판결, 뭐 혹은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 끝없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비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잠시 떠난다라는 식의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가 상황이 유야무야되고 이 관심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김남국 의원이 당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억울하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러한 이해상충 도덕성 이슈에 있어가지고 계속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차분하게 진상조사에 임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무죄가 나왔을 때 이후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의혹 사건 관련해서 사실 사과를 다 했거든요. 본인이 허리 숙여서 인사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계속 사과이냐라고 하는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좀 명확하게 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두 분께 똑같이 여쭤볼 게 그러니까 무슨 건이 터졌느냐보다 그 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응 태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이 이른바 개딸들의 예. 활약이거든요. 그리고 예. 언론은 끊임없이 그걸 집중 보도하고 이 점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 요즘 정말 뭐 통하는 겁니까? 명앵커라는 게 뭐 그냥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명불허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핵심 지지층들을 외면할 건가? 저는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의 또 지지는 계속 유지해 나가더라도 결국 이게 노련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나 당의 지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봐라는 말씀을 저는 칼럼을 썼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92년 대선 패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이 대선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DJP 연합이에요. 다 내려놓고 다 포용했을 때 저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파괴력이 뿜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 내려가서 2002년에 에이고 이제 노무현 하지 마라. 뭐 지지율도 안 나온대 이러는데 그러면 단일화하겠다. 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갔거든요. 저는 그 태도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빼들 필요가 있다. 결국 구체적으로 뭘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들어오는 온갖 이 정치적인 압박이 됐든 수사의 압박이 됐든 저는 정면 승부를 걸어라. 배종찬 소장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 내려놓아라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들리는데 저는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떠나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거 정면 승부라는 말은 뭐냐면 정면 승부라는 게 그래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노련하게 그래 우리는 그러면 재판부의 양심을 믿는다. 우리는 국민의 양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고 좀 더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후쿠시마에 대한 판단을 믿는다. 저는 이런 대응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예, 강성 팬덤은 어디나 있습니다. 팬덤은 어디나 있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은 어디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현되어서 민주주의 위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과 정치인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세력들이 어디나 극단적인 부류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과 절연하고 우리의 보편적인 목소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인의 역할이 가장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했고요. 당은 이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견의 이질성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뭐 이간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런 강성 지지층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원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관되고 센 메시지로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원지 기자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해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 싫어할 거예요. 쟤들 둘이 왜 나왔어? 막 이럴 건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 한다고 해서 주변에 동교동계에서 반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단일한다는 거 아이고 어떻게 단일을 MJ 정몽준 같은 사람하고 합니까? 이러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국민들 평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역대 대통령 평가하면은 1, 2, 3위 안에 항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요. 이제 산업 분야가 좀 강조되면 박정희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길을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되지 정말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듯이 가서는 안 된다. 하나만 저도 더 말씀드리면 결국 정당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수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권의 핵심에 있어서 그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한국 정치의 지난 수많은 선거의 경험입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양쪽 모두 취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 그러니까 정당과 일체감이 좀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여러분 판단을 하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표를 행사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 전투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큰 전쟁에서 과연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 들고 국회에서 등 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하면 지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정도 이상의 선을 넘는 모욕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른바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른바 그러니까 디지털 정당화가 되면서 직접 그러니까 그 정당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적 요소가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른바 개딸들이 그러면 그 당이 그러니까 열려있는 어떤 소통 구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전에 민주당이 뭐 디지털 정당을 떠들고 직접 민주주의를 떠들었던 것에 그러니까 비춰본다면 그런 얘기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다만 표현의 자유도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다.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김은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개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용해시켜낼 것인가라고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렇죠. 받아들이는 당 내부의 문제가 문제인 거지. 예. 개딸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것들을 너무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부풀려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물론 거기에는 빌미를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본원적인 어떤 그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은 그럼 두 분의 진단을 종합을 하면 당 지지율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핵심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스러움의 복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주당스러움이 도대체 뭐냐? 아니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항상 그래도 민주당이 또 보수 정당과 차이점을 뒀던 것은 바로 혁신이잖아요. 어떤 국면마다 변곡점이 있을 때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조금 더 진전시키는데 그래도 민주 세력으로서 혁신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혁신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질서에 대한 혁신적인 모습 또 어떤 제도에 대해서 혁신적인 모습. 아니 저는 과감하게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정도의 민주화 과정에 와 있으면 풀체포 특권 포기하자. 그걸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그 머리맡에 고민이 된 것은 민주당스러움이 뭐냐. 여기서 한쪽에서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개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지금 부응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왔는가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민주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그럼 지금 견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개딸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왜곡이다.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딸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짧게 이제 뭐 마무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스러움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잣대를 세우지 마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정신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우면 또는 의견이 이 대체로 일치하면 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비정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김은 기자는 덧붙일 말씀 없으시고? 네, 민주당이 사실 이제 답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제가 발제문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들은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윤리기구 강화하겠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식의 방안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코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민주당스러움의 복원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음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한다. 특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